자, 안녕하십니까. 신태용입니다. 지금서부터는 저하고 이제 외환 전문적 2종 과목 중에 가장 문항수하고 배점이 높은 수출입 실무 쪽에 대해서 핵심 요약 자료 그리고 이어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외환 전문적 2종 과목이 여러분 그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학습을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첫 번째가 지금 저하고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수출입 실무,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무역 규칙이죠. 그리고 외환 관련 여신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게 될 과목은 수출입 실무하고 외환 관련 여신 파트이고요. 수출입 실무 쪽이 지금 전체 배점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점 배점에 문항수는 이제 35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교재의 양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기본서를 공부를 처음서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하시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그러니까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일단은 교재에 포함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빠져 있는 부분들은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 그리고 문제 해설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 지금 수출입 실무의 처음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개의 작은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째가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될 수출입 실무 기초하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수입 업무, 그러니까 수입 실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출 실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출 실무 기초부터 지금 이 기본서의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 중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수출입 실무 기초, 그러니까 수출입 실무 시간의 첫 번째 과목이죠. 지금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무역 거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흔히 가격 조건이라고 하는데 인코텀스 2020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 규정상의 이제 제한 사항들과 그리고 대무역 결제 방법 중에서 신용장 방식과 무신용장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용장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수입 실무와 수출 실무가 진행이 되기 전에 먼저 학습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자료집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입 당사자 간의 수출입 계약 서류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서류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일즈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물품 매매 계약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래 내용하고요, 제반 조건 등을 문서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매도인과,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매수인 양 당사자가 서명한 정식 계약서를 물품 매매 계약서라고 한다. 그리고 세일즈 컨트랙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퍼시트라고 하는데요, 물품 매도 확약서라고 하는 겁니다. 매도인이나 아니면 그 대리인이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한 매도 의사 표시 서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퍼체스 오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반대로 구매 주문서라고 하는 서류고요. 물품의 구매 수량과 각종 거래 조건 등을 기재해서 이거는 반대로 매수인이 물건을 파는 매도인 앞으로 작성한 주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여러 서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3가지 서류 정도는 이게 어떤 건지 세일즈 컨트랙트 그리고 오퍼시트 그리고 퍼체스 오더 이 3개 정도는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무역 계약 거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환은행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사실 이 부분까지는 몰라요. 이게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은행 실무에서는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수출입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지금 수록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뭐 중요한 사항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여기에 제시해드리는 거는 어떤 제목 정도만 제시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뒤에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 해설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에는 제목, 정의 정도만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품질 결정 방법에는 검사 매매, 견본, 그리고 표준품, 그리고 상표,
그리고 명세서 매매 등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선적 품질 조건하고요. 그리고 양육 품질 조건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배에 실어서 이제 재산국으로 내보내야 될, 수입국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해상보험의 종류에는요, 크게 어떤 것들이냐면, 선박보험, 그 다음에 적화보험, 희망이익보험, 그리고 뭐 항해보험과 기관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적화보험은요, 저희가 흔히 매도인, 그 수출상이, 수출상이 그 보험에, 부과하는 조건인 경우에 적화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지요.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보험 목적물인 실제 화물이 손상될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적화보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요. 희망이익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화물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를 매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멸실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한 보험이다. 통상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송장 금액의 한 10% 정도를 희망이익으로 간주한다라고 기본서에는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손해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면 해상 손해는요, 전손과 분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 저희가 토탈 로스라고 하는 전손해는요, 현실 전손하고 추정 전손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실 전손은 용어 그대로 보험 목적물이 그러니까 화물이 되겠죠. 완전히 멸실되었거나 아니면은 점유권을 박탈당했거나 원래 성질을 상실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게 된 경우를 현실 전손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 전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험 목적물이요. 회복에 가망이 없거나 회복 가능하더라도 보험 목적물을 구조하기 위한 비용과 그리고 구조한 이후에 수리 비용이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오히려 초과해서 이러한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화물이 존재하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추정 전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손은요 단독 훼손하고요 공동 훼손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단독 훼손에는요 담보 위험에 따른 목적물의 분손 가운데서 공동 훼손이 아닌 손해, 그러니까 손해를 입은 주체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될 성격의 손해를 단독 훼손이라고 하고요. 공동 훼손이라고 하는 건 선장 생각하시면 돼요. 해상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선장이 배를 운송하고 있는 선박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 취한 조치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 훼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용어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열거를 여기서 요약자료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할 테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 다음에 이제 보험, 저희가 이제 아까 나왔잖아요. 적화보험. 화물에 대해서, 화물의 손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을 적화보험이라고 한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흔히 저희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포괄보험하고요, 개별보험으로 나눠요. 이 포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오픈 커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행되는 보험증권은 이제 포괄예정보험증권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요건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 보험 가입 시점서부터 장래 일정 기간 동안 어느 기간까지에 그러니까 계속 물건이 실려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부 예정인 화물 전체에 대해서 미리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몇 건별로 하나 선적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수익구로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포괄적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계약된 범위 안에서 개개의 화물이 운송이 될 때마다 이 계약 범위 내에서 개별 위험을 자동적으로 커버를 하기로 하는 방식의 보험계약을 얘기를 하고요. 이때에 포괄 보험계약 내에서 체결이 된 상태에서 개별 화물이 나갈 때마다 이 포괄예정보험증권에 근거해서 매 건별로 발행하는 보험 서류를 저희가 보험증명서, 저희가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내지 않으면 보험 확인서라고 하는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저희가 보험증권 하잖아요. 인슈런스 폴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포괄보험이 아니에요. 개별보험인데요. 매 건별로 운송되는 화물 매 건별로 개별 계약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된 범위 내에서 발급되는 보험 관련 서류가 보험증권 즉 인슈런스 폴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면요. 개별 선적분에 대한 보험 요건이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그 위험에 개시 전에 즉 선적 전에 직전에 매 건별로 체결하는 보험을 개별 보험이라고 하고 이 보험 계약 하에서 매 건별로 발급되는 보험 서류를 보험증권이라고 한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포괄보험을 가입하고 그 가입된 계약 범위 내에서 매 건별로 화물이 선적이 돼서 반출이 일어날 때 그 건별로 발급하는 보험 서류를 보험 증명서 내지는 보험 확인서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포괄보험은 가입하지 않고요. 그냥 건건이 반출되는 화물에 대해서 선적 전에 개별로 발급하는 보험 서류를 보험 증권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다시 보험 증권하고 보험 증명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신용장 방식에 의한 국제 무역 거래를 할 때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그러니까 UCP 600에서 보험 서류를 받아야 될 때 제출받아야 할 때 인정되는 보험 서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제가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거는 지금 저희가 흔히 뭐라고 알고 있는 거냐면 흔히들 그래요. 가격 조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역거래 당사자가 그러니까 수출상과 수입상이 어디까지의 비용과 위험 부담을 할 거냐라고 하는 국제 규칙이거든요. 인코텀스라고 해요. 지금 여기 지금 인코텀스 202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물품 매매 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형 거래 조건을 규정하는 국제 규칙이라고 하는 인코텀스라고 하는 국제 규칙은요. 매 10년마다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개정이 되기 전에는요. 인코텀스 2010이었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인코텀스 2020의 룰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흔히 외국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용어 자체를 전체 다 보지 않고 그냥 가격 조건이 어떠냐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2020년에 인코텀스가 개정이 되기 전에 2010을 적용받을 때는 어떻게 나눴었냐면요. 4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첫째 E그룹. 앞에 이니셜을 딴 건데요. 그 다음에 F그룹. 그 다음에 C그룹. 그 다음에 D그룹. 이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존재하고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인코텀스 2020에서 바뀐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4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2개의 그룹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게 나눠진 게 어떻게 나눠졌냐면 모든 운송 방식의 사용이 가능한 규칙 7개 조건, 그리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 방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4가지 조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코텀스 2020의 룰에 해당되는 규칙은요, 조건은 총 11개가 있는데요. 모든 운송 방식에 다 사용할 수 있는 7개의 조건과 그리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 방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4가지의 조건으로 구분이 됐다.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서를 보다 보니까 4개 그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E그룹이냐, F그룹이냐, C그룹이냐, D그룹이냐라고 하는 거, 이 조건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대로인데 4개의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자면 맞지가 않고요. 이렇게 바뀐 룰대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7개 조건, 그리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 방식에 사용이 가능한 4개 조건으로 인코텀스가 2020년도에 개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중에서 이제 7개 조건하고 4개 조건, 7개 조건하고 4개 조건에 각각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이 가격 조건 쪽에서 인코텀스에서 어떤 것들인지를 다시 제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가의 조건이 총 11가지 중에서 모든 운송 방식의 사용이 가능한 조건에는 7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면은요, EXW, FCA, 그 다음에 CPT, 그 다음에 CIP, 그 다음에 DAP, DPU, DDP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의 조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이니셜을 가지고 E그룹이냐, F그룹이냐, C그룹이냐, 뭐 D그룹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바뀐 게 맞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EX웍이라 그래가지고요, EXW라고 하는 공장 인도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세요. 매도인, 그러니까 수출상이요, 자기의 건물, 내지는, 적출지, 하여간에 회사, 뭐 어디겠죠, 그죠? 거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그냥 넘겨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은요, 자기가 물건 만들면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순간에 매수인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과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인코텀스 2020 룰 중에 매도인의, 여기요,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이 가장 가벼운 조건이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제시해드리고 있는 EX와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물건 만들면 자기 공장, 내지는 자기 공장 근처 어디 뭐 지정된 장소가 있겠죠, 그죠? 거기서 매수인한테 물건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넘겼다 그러면 매수인이요, 수입하는 사람이, 만약에 중국에서 물건을 내가 수입을 할 건데, 중국에 있는 수출상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순간에 매수인한테 넘긴다, 그죠? 그럼 매수인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수입상은요, 수출상의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는 시점서부터, 만약 공장에서 인도를 한다면, 나오는 시점서부터 중국에 있는 어떤 선적항까지 화물을 싣고 오는 비용, 선박에 선적하는 비용, 그 다음에 적하보험 비용, 그리고 운임, 그리고 자국, 수입국으로 들어와서 발생하는 뭐 수입 통관이라든지 기타의 모든 비용을 다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이 가장 가벼운 조건이 지금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공장 인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제가 이제 그 두 번째서부터 이제 중요한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정의만 그냥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갈게요. FCA라 그래가지고요, 운송장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도인이 통관까지는 완료를 해주는 거예요. 수출 통관. 자국에서, 수출국에서 통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통관을 완료한 다음에 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뭐, 있겠죠. 그죠?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운송장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도인의 위험하고 비용 부담은요, 통관까지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선적을 하고 하는 거, 이거는, 매도인이 부담을 안 해요. 상대적으로 매도인한테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조건이 이제 CPT라 그래가지고요, 운송 장비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운임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물품의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선적지에서 운임까지는 수입국에 들어올 때까지 운임은 부담을 해주는데 위험하고 추가적인 비용은요, 그 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한테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조건을 CPT라고 합니다. 그 다음 조건 7가지 조건 중에서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CIP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여기만 봐도 아시겠죠, 그죠? 매도인이요, 화물을 운임하고요, 그 다음에 적하보험료까지는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위험과 비용보다 위험의 인도, 그러니까 인도 시점은 조금 전에 보셨던, 예, CPT 조건과 동일하게 어디까지만, 예,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이전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로 넘어가는데요, 5번째 조건이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D로 넘어갈수록 E서부터 시작해가지고 D, E, 쉽게 얘기하면 E, F, C, D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대체적으로 매수인의 매수인이 아니고요. 매도인의 부담 및 위험 이전이 점점 더 높아지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DAP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고요. 수입 통관까지는 안 해요.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까지는 안 해주는데 통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이미 처분하 인도되는 조건을 DAP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DP 유란 조건도 있고요. 이거는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요 앞에 그 조건하고 비교를 하자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해요. 하지만 맞죠? 여기까지는 동일한 조건인데요. 지정된 터미널뿐만 아니고 어떤 목적지에서 양하된 이후에 앞에 조건이 양하지 않은 상태로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DAP 조건이 그죠? DPU 조건은요. 양하된 이후에 매수인한테 위험이 이전이 되는 조건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나머지 7번째 이것도 별표 한번 쳐볼 거예요. 한번 DDP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매도인이 즉 수수상이 뭐까지 해주는 거냐면 지금 보세요.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통관까지 수입 통관까지를 매도인이 부담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구간으로부터 양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지금 어디까지 해주는 거냐면 통관 업무까지를 매도인이 해주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총 11가지 조건 중에서 아까 EX웍이 매도인의 비용 및 위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7번째 조건 DDP 조건이요. 관세까지를 다 납부해주는 조건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DP 이 조건이 매도인이 반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가장 큰 조건이 DDP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이 가능한 7가지 조건 중에서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이 EX웍 공장인도 조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관세 지급 인도 조건 DDP 조건이다라고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7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4개 조건이 이제 어떤 조건이냐면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무역거래를 당사자 간에 수출입 당사자 간에 무역거래 하시는 걸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 지금 보고 계시는 4가지 조건 FAS 저희가 그다음에 FAS 이제 선측 인도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본선 인도 조건 프리온 보드라고 해가지고 FB 그다음에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이라고 해가지고요. CFR 그리고 운임 및 보험료 프레이 차지하고 인슈런스 보험료까지를 수출상 즉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해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 요 4가지 조건이 해상 및 내수로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조건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실무적으로 수출입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조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 4가지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선측 프리 얼렁사이드 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요. 매도인이요. 통관은 안 해요. 수출 통관은 안 해요. 자국에서 물건 나갈 때. 어디까지만 하는 거냐면 물건 싣고 나갈 배 있지 않습니까? 선박 본선에 선측 배 옆에다가 갖다 주면 매도인의 의무는 종료가 돼요. 배에 실는 것서부터는 매수인 즉 수입상이 해야 되는 조건이 프리 얼렁사이드 쉽이라고 하는 선측 인도 조건이에요. 요 4가지 중에서 점점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저희가 프리온보드라고 하는 본선 인도 조건 FOB라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FAS가 선측이었잖아요. 뱃머리 근처에 갖다 놓으면 배에 실는 것부터는 수입상 네가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본선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어디까지요?
배에 실는 것까지 본선 적재까지를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주는 조건이에요. 그 이후서부터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만 FAS는 배 앞에 본선 앞에 물건 갖다 놓는 것까지만 FOB는 본선에 배에다가 물건을 실는 것까지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본선에 실었으면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와야 될 텐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올 때 적합보험 가입 누가 할 거냐? 매수인 네가 해라 이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나는 물건 배에 실린 것까지만 해줄 테니까 또 운임 누가 낼 거냐? 운임도 매수인 네가 내라 이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CFR하고요. CIF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요것도 중요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FOB라고 하는 거 본선 적재 조건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약 조건이다. 가격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CFR, CIF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CFR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운임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프레이차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도인이 어디까지요? 조금 전에 FOB 조건, 본선 인도 조건에서 배에 실린 것까지만 했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할 배에다가 물건 실어 주면 매도인의 의무는 종료가 되는 조건이었다 이거죠. CFR은요, 어떤 조건이냐면, 어디까지는 해주면, 본선에 당연히 적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올 때까지, 해상 운임. 운임까지를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위험부담은 적지 않은 시점에 끝나지만 운임까지는 매도인이 부담을 해주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본선 인도 조건 FOB보다 CFR이 매도인이 비용 부담하는 게 좀 늘었죠. 운임까지니까. 그 마지막이요.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에 하나인 CIF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캐리지 인슈어런스, 보험, 적합보험, 그리고 프레이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CFR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어디까지만, 운임까지만 부담을 했잖아요, 여러분. CIF 조건은 운임에다가, 해당 운임에다 못 가요. 물건이 운송 중에 발생할 사고, 운송 중에 화물이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가입하는 적합보험, 이 보험료까지를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CFR보다 요거까지를 더 부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위험매 이전 시점은 본선에, 여기 있나요? 적지 않은 시점에 위험은 이전이 되고, 비용 관계는 운임하고 보험료까지는 매도인이 부담을 해주는 조건이다. 저게 바로 CIF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FA의 선칭인도 조건은 조금, 거래 빈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해상 및 내수 운송 방식의 사용이 가능한 저 4개의 조건 중에서 본선 인도 조건, 그 다음에 운임 포함 인도 조건, CFR, 그 다음에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CIF는 가장 계약 빈도가 높은 가격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보세요. 지금 FA의 선측서부터 본선 인도, 그 다음에 CFR,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CIF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뱃머리, 배 근처에 갖다 놓으면 끝. 이거는 본선 적재까지는 네가 네 비용으로 배에 실어 놔라. 그 다음에 이건 본선 적재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상 운임까지 수출상 네가 내라. 이거는 운임 포함해, 운임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운송 중에 적합보험까지를 매도인 네가 네 비용으로 커버를 해라 라고 하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4가지 조건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이제 각각의 11개 조건의 정의에 대해서 내렸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럼 적합보험의 가입 주체에 따라서 가격 조건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운임을 누가 어디까지, 운임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 또 아니면은 운임 부담의 최종 종료지를 표시되는 목적지를 선적항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도착항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다시 한번 11개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매도인의 운임 부담, 해상 운임이요, 종료 지점이요,
공장 인도 조건, 당연히 인도 장소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내잖아요. 자기네 공장에서 물건 나가면 그 다음부터 수입상이 다 매수인이 다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FC의 운송장이요. 이것도 인도 장소가 맞아요. CPT 지정 목적지. 묻고, 맞고, 맞아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은요. C 조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운임은 깔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정 목적지가 표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요거가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7개 조건이잖아요. C자가 들어가는 것서부터는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걸 먼저 기억을 하나 해주십시오. 구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4개 조건,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조건 4개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개 조건 중에서 F가 들어가는 조건이 2개가 있잖아요. 선측하고 본선인도 조건이. 요거하고 요걸 구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C 이상으로 올라가면 운임은 누가 내야 돼요? 매도인이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F 조건은 뭐예요? 선측, 뱃머리에다 갖다 놓으면 매도인 끝나고, 본선에 적재시키면 배출항에서 운임 부담하고 보험 내는 건 다 매수인이 다 하는 거니까 매도인은 부담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AS하고 FOB 조건은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거는 모든 운송 방식이지만 여기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이니까 목적지가 아니고요, 지정 선적항 출발하는데 에서 매도인의 운임 부담은 종료가 된다. 하지만 CFR과 CIF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조건 이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지정 목적항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운임을 어디까지? 수익끝까지 내기로 했잖아요. CFR도 매도인은 운임 부담 조건이고 CIF는 운임에다가 적합업료까지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니까 여기에는 지정 목적항 그리고 4가지 조건 중에서 2개 FAS하고 FOB는 지정 선적항이 돼야 된다. 출발하는 항구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좀 해두시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C자 이상 들어가면 운임은요. 누가? 예,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하고요. 올라가면 또 여기 2개 하고요. 지정 인도 장소, 지정 선적항 이거는 수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나머지 요거 5개 그리고 CFR하고 CIF 조건, 요 조건은요. 여기는 목적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목적지 그리고 CFR과 CIF는 지정 목적항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해상 운임을 누가 어디까지 낼 거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 이 표현은 지금은 인코텀스 2020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룰대로라면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7개 조건하고 그 다음에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가능한 4개 조건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해상 운임에 여러분, 운임 누가 낼 거냐? E자 들어가는 거하고 F자 들어가는 거 있죠? 공장인도, FC 운송장인도, 선축인도, 본선인도 조건 이거는요 누가 내요? 매도인이 배에 실는 거에서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 전에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국까지 오는데 운임을 누가 내겠어요? 요국에 해당되는 요 4가지 조건은 매수인이 해상 운임을 부담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그러니까 한국까지, 중국에서 수출을 하고 한국에서 수입을 한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의 배의 선박에 대해서 해상 운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조건은 요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수출상이 운임까지 운송비까지 부담을 해주는 조건이다라고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요게 두 번째. 다음에 이제 적합보험이요. 운송 중에 화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적합보험은 누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매수인이 수입상이 보험에 부부해야 되는 조건.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CFR에 이거 아까 운임까지만 해도 적합보험은 매도인이 안 했잖아요.
수출상은 CFR 조건, 그러니까 F까지는 이거 당연한 거고, 적합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거고, C그룹에서 CFR 같은 경우에도 운임은 부담을 해줬지만 보험은 매도인이 가입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적합보험에 부과하는 게 맞고요. 여기 하나 추가, CPT까지. 여기까지만 매수인이 적합보험에 부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도인, 즉 수출상이 부과하는 조건은 여기서부터예요. CIF. I자 들어가잖아요. C자에도 그죠? CIF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해상 운임하고요. 인슈어런스 보험까지를 커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합보험의 가입 주체가 매도인인 경우에는 CIF서부터 CIP, I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D로 넘어가는 모든 조건은 매도인이 적합보험까지를 커버하는 조건이다 라고 구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따로 구분해 놓은 거는 운임 부담이 끝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자하고 F자 들어가는 거. 7개, 4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 끊어져 있는데 E자하고 F자 들어가는 거. 요거는 운임 부담이 종료되는 장소가 수출국이지 수입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모든 운송 구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목적항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고요. 목적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는요. C자하고 D자 들어가는 거. C그룹, 그리고 D그룹은 운임을 누가?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운임을 부담해주는 조건이니까 목적지 내지는 목적항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운임을 누가 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팩트. 그 다음에 그러면 보험은 누가 가입할 거냐? 적합보험은 이 F는 다 포함이 되고요. C그룹 중에서 CFR, 운임만 부담해주는 조건하고 CPT까지만 매수인, 매도인이 적합보험에 가입을 안 하니까 매수인이 적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고, 매도인이 부분을 하는 조건은 CIF서부터 CIP 그리고 D그룹 모두 다가 해당이 된다. 여기까지를 또 이런 룰에 의해서 구분을 좀 해두시면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더라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핵심 팩트, 해상 운임, 적합보험을 누가 가입할 거냐, 해상 운임의 부담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앞장에 나와 있는 매도인이 운임 부담을 어디까지 부담할 때 종료 지점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시 돼요. CIF다 그러면 도착지인지 선적항인지 도착항인지가 요 뒤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어디가 오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운임 내줬잖아요. CIF에. 그러니까 어디가 목적항이 돼야 되는 거죠. 한국, 인천항. 중국에서 수입한다면 CFR도 운임은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적항, 인천항. 근데 이게 만약에 본선인도 조건이었다. 매도인이 운임 부담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임 부담 중국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선적항.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세 가지 뒤에 있는 거하고 꼭 기억을 요까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입상이요. 만약에 중국에서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해 온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수출상 앞으로 거래은행, 국내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자기 거래은행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열어준단 말이죠.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될 SC라고 하는 거 은행 보증서거든요. 그래야지 중국 친구들이 공신력이 있는 은행에 발행해준 지급보증서가 있으니까 믿고 물건을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요. 이 신용장이 미리 말씀드리면 조건부 지급보증서라고 해요. 지급보증은 지급보증인데 조건이 묻는다 이겁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중국 친구 너희들한테 신용장을 개설해 줄 때 내가 신용장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너희들이 물건을 받기 위해서 물건이 아니고요.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한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어떤 서류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열거한단 말이죠. 여기 들어가는 게 선화증권, 상업송장, 그다음에 포장명세서, 반드시 따라가는 때로는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라 이런단 말이야. 이 보내온 서류가 다 일치해야지 너희들한테 돈을 줄게라고 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가 바로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구 서류 중에 제가 지금 선화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식명서, 뭐 검사증명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보험 서류, 적화보험을 관련 서류를 수출상한테 받을 거냐, 받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보내라, 돈 받고 싶으면 보험 서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보험물 수입상이 적화보험에 매수인이 가입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수출상한테 보험 서류를 요구할 수 없겠지요. 왜? 수입상이 적화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이니까. 맞죠? 그런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매수인이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해달라고 할 때 적화보험에 먼저 가입해가지고요. 보험 서류를 먼저 들고 와요. 그런데 적화보험 가입 주체가 수입상이 아니고 매도인인 경우, 수출상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신용장을 열어둘 때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구하는데 이 서류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냐면 이 보험 증권이 들어와야 돼요. 왜? 보험의 적화보험에 가입 주체가 수출상 너잖아. 그러니까 네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라고 하는 보험 증권 내지는 뭐 기타 보험 증명서 등등의 보험 서류를 한국으로 서류를 돈 달라고 보낼 때 이 안에다가 보험 증권을 포함해서 보내세요라고 신용장의 조건상의 명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실무적으로는 해요. 적화보험의 가입 주체가 만약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수인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적화보험을 가입해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인 부보 조건인 경우에는요, 특히 CIF 같은 거 제일 많이 쓰이는 요 조건인 경우에는요, 신용장을 개설할 때 나중에 중국에 있는 수출산 당신은요, 서류 보내올 때 보험에 가입됐다라고 하는 보험 증권도 반드시 이 서류상에 포함을 시켜서 한국으로 보내세요. 그래야지 돈 받습니다. 라고 명시가 된 상태로 신용장이 개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이 대무역 관리 규정에 있는 조항인데 정의입니다. 위탁 판매 수출이라는 게 있고요. 위탁은 뭐냐면요. 일단 돈을 안 받고요. 무한으로 수출을 해요. 그리고 이 물건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수출. 다음에 수탁은요 반대로요. 무한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고요. 무한으로 수입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팔린 금액만큼을 결제를 해주는 방식이 수탁 판매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희가 외환 관련 여신 시간에 무역금융 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위탁 가공 무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탁 가공 무역이 뭐냐면요. 원재료를요 무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데로. 그리고 완제품을 좀 만들어 주세요. 내가 원료를 보내줄 테니까 돈 받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너한테 가공비를 줄 테니까 가공임을 지급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원자재를 당신한테 보내주면 이걸 받아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완성된 제품을 네가 좀 만들어줘라. 내가 너한테 위탁 가공비를 줄 테니까 가공임을 줄 테니까 원료를 너한테 보내면 네가 이 완제품을 좀 만들어줘라. 왜 이게 가능하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워낙 인건비가 비싸고 판매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을 어디서 하겠어요. 가능한 상태라면 그러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료를 당신한테 무상으로, 무한으로 돈 안 받고 보낼 테니까, 그리고 너한테 가공비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규격대로, 내가 제시한 조건대로 완제품을, 싼 임금,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 게 위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완제품이 이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대한민국으로 재수입하거나 아니면은 현지에서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아니면은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의 무역 거래를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거요. 무역금융 쪽에서는 위탁 가공 무역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건 이제 외환 관련 여시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이제 수탁은 또 반대예요. 위탁은 우리가 맡기는 거고요. 수탁은요. 저희가 원재료를 받은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가공업자가 가공비를 거꾸로 받은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쪽 나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냥 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든지 이러한 방식을 거꾸로 위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탁 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위탁 가공 무역을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거꾸로 수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게 됐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활용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에 뭐 임대 수출, 임차 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다음에 외국인도 수출은요, 뭐냐면 수출이 본래 어디서 국내에서 국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국외에서 국외로 넘어가는 수출이 바로 외국인도 수출이에요. 대금은요,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받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에 미국 어떤 현지 공장이 있다고, 법인이 있다, 그죠? 법인이라 그러면 별도법이니까, 뭐,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건을 직접 뭐 다른 나라 수출하는데 대금은 대한민국에서 정수한다 이거죠. 하지만 물건은 국내에서 수출 통관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되는 수출을 외국인도 수출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외국인 수입은요. 수입 대금은 우리가 줘요.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을 해주는데 내가 산 물건이 대한민국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데 기자재를 뭐 이를테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설비를 수입을 했는데 그 설비를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설비를 수입을 했는데 사용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공장에서 할 거니까 바로 저쪽으로 보내겠다. 대신 수입의 주체는 나니까 내가 돈을 줄게 라고 하는 게 외국 인수 수입이다. 자, 무한수출이 문제 돈 안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계무역은 여러분들 좀 공부 좀 해놔주십시오. 이게 수출과 수입이 이제 연계돼서 일하는 무역거래잖아요. 이게 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연계무역에 해당되는 거래 유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연계무역 거래에 해당되는 무역거래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연계무역의 정의 자체는 수출과 수입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무역거래인데 해당이 되는 게 요거란 말이죠. 저희가 바트 트레이드라고 하는 물물 교환이거나 구상무역, 그 다음에 대응구매, 그 다음에 바이백, 제품 환매, 그 다음에 백투백 신용장, 동식해서 신용장, 토마스 기탁 신용장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 혹시라도 뭐 출제가 된다면, 기타 수출거래 형태와 연계무역에 해당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이해를 좀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개무역 여러분 뭔지 알죠? 중개라는 게 있고요. 중개, 저희가 공부하는 중개, 여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개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공인중개사 그러잖아요.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나는 뭐만 해? 소개만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선 해주는 거거든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서서 알선을 해주고 자기는 중개 수수료만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중개무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애들이 수출을 하고 미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수출입거래 당사자로 주체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을 연결만 시켜주고요. 중개 커미션만 취하는 그러한 무역거래 형태를 중개아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중개. 물건이요. 중국에서요. 미국으로 가요. 이게 중개 같으면 중개라면 소개만 시켜주면 되지만 여기 한국에 있는 내가요. 무역거래의 주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가 사요. 그리고 미국 애들한테 내 이름으로 팔아요. 중국에서는 수입, 중국으로부터는 수입, 그리고 미국 친구들한테는 수출상이 되는, 즉 무역거래의 주체로 들어가서 거래를 행하는데 단지 물건은 한국에 들어오진 않겠죠. 중국에서 바로 가는 미국으로. 이러한 형태의 무역거래를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면 수출을 할 것을 목적으로요. 물건을 수입했는데 이게 보세구역이거나 자유무역 지역 등 기타 보세 이거는 세법상으로 국내가 아니잖아요. 여기 말고 이외에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그냥 바로 원형 그대로 수출하는 방식을 중개라고 한다. 중국 친구들한테는 100원에 수입을 하고요. 미국 친구들한테는 130원에 수출합니다. 그리고 나는 30원에 중개 차익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중개다라고 하는 거죠. 물수배 이수도가 국내 이거
저기 뭐야 중국에서 미국이 아니고 중국에서 중국으로 팔리는데 내가 무역거래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중개무역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개 알선만 해주는 이러한 무역거래 형태는 중개무역으로 분류를 안 하고요. 무역 외 거래인 중개무역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무역 관련 운송서류 중에 제3자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서드파티 BL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도 요거와 요거의 BL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개념적으로 어떤 건지는 좀 정리를 좀 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게 통상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물건이 들어가잖아요. 국내로 안 들어오고. 이 경우에 선화증권의 수익자가 중국,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건은 일로 가는데요. 내가 이쪽에서 수입을 해가지고요. 여기다 수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 쪽 입장에서는 중국 친구들을 모를 거 아닙니까? 미국 쪽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입하는 거니까 수출상은 한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은요.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행이 되는 선화증권을 서드파티 BL, 제3자 선화증권이라고 하고요. 스위치 BL이라고 하는 거는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출상과 수입상의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똑같은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알려주면 안 돼요. 만약 중국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이 중국에서 직수입을 했던 100원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감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게 할 목적으로 특히 여기요. 미국에 있는 수출상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중개국에서 선화증권을 이렇게 바꿔 스위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경 재발급하는 경우와 같이 이렇게 변경 가능한 선화증권을 저희가 흔히 스위치 BL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동시해서 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과 미국이 있고요. 내가 한국이잖아요. 그죠? 중국 여기다는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친구들한테 받은 130원짜리 수출 신용장을 근거로 나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뭐 열어줘야 되겠어요? 신용장을 반대로 거꾸로 개설해 줘야 될 겁니까? 100원짜리를. 그거를 백투백 LC라고 해요. 수출 신용장, 미국 친구들로부터 받은 수출 신용장을 근거로 다시 중국 친구들한테 내 이름으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을 동시개설 신용장이라고 해가지고 백투백 LC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국외양도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용장을 이렇게 백투백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요. 중국에서 신용장 받은 거를 미국 친구들한테 내가 제1 수익자입니다. 제1 수익자 한국이 이거를 미국 친구들한테요. 양도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신용장 국외 양도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개무역은 100원에 수입을 해가지고 130원에 수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30원의 중개 차익을 취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직접 수출, 직수출이라면 내가 130원을 미국 애들한테 수출했다 그러면 요게 다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중개무역은 100원에 수입을 하고 130원에 수출했으니까 내가 취한 차익은 30원이잖아요. 이거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30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130원에서 100원을 뺀 30원만큼이 대무역법상에서 인정하는 중개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 신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130원어치 팔았다 그래도 직수출이 아니고 중개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이라면은 수입액을 차감한 중개 차액만을 실적으로 잡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외환 관련 여신 시간에 나오는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여신. 이 무역금융에서는요, 중개무역은요, 절대로 인정을 안 해줘요. 중개무역은 무역금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환 관련 여신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대무역법상에서는 중개 차익만큼은 인정을 해주지만 무역금융을 용자 취급할 때 인정해주는 수출 실적에는 이 중개무역 방식 수출은 애시당초에 아예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단 1시간 수업을 마치고요. 지금 요약자료 관련해서는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은 또 이어서 그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